안녕하세요. 퀵데이터 김동윤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연구 주제 찾기 이거에 대해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연구 주제를 우리가 이제 찾으려면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이제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이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학원 진학 때 하고 싶었거나 수업 과정 중에 흥미로웠던 내용을 찾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대학을 진학할 때 무엇인가 하고 싶었을 서 대학원을 진학하셨었던 분도 계셨을 거예요. 그죠? 뭐 예를 든다면 그 어떤 심리학에서는 심리학 그 대학원생들이 그 공부하는 이유가 한 70% 정도가 자기를 자기 이제 뭐 가족 이것에 대한 심리를 공부하기 위해서 하신다라는 그 제가 어떤 그 한번 그 내용을 본 적이 있었는데 뭐 전공과 관계없이 대학원 진학할 때 내가 뭘 하고 싶어서 진학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하고 싶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좀 되돌아보고 혹은 수업 과정 중에서 흥미로웠던 그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 크리티컬 리뷰 세미나라든가 논문 세미나 시간이라든가 뭐 기타 연구 방법론 이런 거 공부할 때 수업 시간에 내가 공부했었던 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선정 주제를 그 전공과 관련해서 또 수업과 관련해서 또 내가 했던 세미나 때 해서 하는 게 좋은데 이런 주제는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 탐색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전공 교과에서 주제를 찾는다면 그 내가 전공 교과목 책을 이렇게 보다가 주제를 찾아서 이 키워드가 괜찮네. 이거 참신한데? 이거 다시 해보고 싶은데? 그래서 그 키워드를 찾아서 주제를 선정했다 그러면 최신 논문을 검색해서 다시 그 범위를 확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공 교과서는 이미 오래된 그 내용들을 가지고 교재에 실은 거잖아요. 그래서 최신성이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수님께서도 그렇게 잡아오면 주제를 다시 잡아봐라 라고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제가 제일 추천하는 건데요. 그 내가 근무했던 혹은 근무해봤던 산업, 직업 이런 데서 찾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라든가 뭐 일상생활 속 호기심, 트렌드, 흥미 이런 것처럼 경험과 관심이 있는 분야가 좋아요. 내가 선정한 주제에 관심이 없고 호기심조차 없다면 그 주제는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합니다. 지도 교수님께서 이런 연구 분야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내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걸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지도 교수님이 관심 있는 연구 분야를 한다면 내가 잘 아는 산업과 매칭을 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내가 나중에 디펜스도 잘하고 논문 쓰는 것도 쉬워져요. 이 보면 많은 석박사 분들이 관심이 없는 주제를 선정하고 상당수 논문을 진행된 상태에서 어떤 그 가설 검증이라든가 이런 결론 혹은 그 이론적 배경의 어떤 가설 간의 변수 간의 관계 이런 거를 그 기술하려고 하다 보니까 확신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잡지 못해서 포기하고 다시 주제를 선정하는 경우를 여러 봤습니다. 이거는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내가 잘 알거나 관심 있는 분야를 주제로 잡아야 한다. 무엇보다요. 항상 그 왜라는 의문을 가지고 호기심을 갖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머릿속에 항상 퀘션 마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우리가 대중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그 파헤쳐서 보려는 노력이 결국 뭡니까? 창의성이잖아요. 그러면 이 학문적 성과는 창의적 노력의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항상 호기심을 갖고 내가 그 창의적인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 퀘션 마크를 머릿속에 항상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언론 뉴스인데요. 우리가 뭐 저기 아침에 일어나면 출퇴근하거나 아니면 학교 그 통학할 때도 기본적으로 핸드폰 열어서 다음 네이버, 구글에서 그 뉴스 이렇게 검색을 많이 해서 보잖아요. 뉴스를 보면서 독창적 아이디어라든가 최신 트렌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앞서가는 분야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떻습니까? 선행 연구가 많을 가능성이 낮죠. 그래서 논리적 근거를 갖추기가 어렵습니다. 또 순간 반짝이는 어떤 트렌드
뉴스에서 반짝이는 이제 뭐 트렌드 같은 거를 얘기한다면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주제에 관련된 분야가 사라진다면 훗날 내가 지금 썼더라도 논문을 썼더라도 그 논문의 가치가 떨어질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너무 유행에 민감한 주제를 내가 담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주제를 잡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만 내가 판단했는데 장래성이 있는 분야다. 그러면 그 자체는 독창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특히 이 박사생들 같은 경우는 학위 논문 취득의 기본 요건이 학술지 게재잖아요. 뭐 한 편에서 두 편, 많게는 세 편까지. 그러면 학위 취득이 이런 기본 준수 사항이라면 학술지에 이 같은 내용으로 게재한다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뭐 또 이런 거 있죠. 뉴스에 뭐 요즘 챗 GPT 이런 게 지금 핫하잖아요. 그러면 챗 GPT에 대한 사용 용이성, 뭐 가치 혹은 지속 사용 의도 이런 것도 주제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행 연구가 충분한 변수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 선행 연구와 이론을 기반한 그 논문이 결국은 뭡니까? 인정받는 논문이에요. 근데 많은 그 분들께서 주제를 잡아놓고 이거 선행 연구가 없다. 그래서 나 이거 독창적이야 하는데 선행 연구가 없다라는 것은요.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론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이론이 부족하면 논리적 근거를 갖추기가 어려워요. 기술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논문에서. 그래서 선행 연구가 없다고 최초라고 하는 그 석박사생 분들이 있는데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국내 연구 말고 국외 연구를 찾아보면 여러 나와요. 근데 왜 못 찾냐면 똑같은 변수인데 변수명을 바꾸는 거예요. 변수명을 바꾸거나 혹은 주제의 단어가 제목의 단어가 변경되어 있어서 못 찾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최초 연구가 논문에도 차별성 이런 거 쓰는데 이런 연구는 없다. 최초로 시도됐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절대 하지 않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선행 연구에 우리가 논문을 보다 보면요. 선행 연구 마지막에 그러니까 논문들 박사 논문이든 석사 논문이든 학술 논문이든 서러운 이론적 배경, 연구 결과 그리고 결론이잖아요. 크게 보면 결론에 첫 번째가 연구 결과 요약과 논의, 그럼 두 번째가 연구의 한계점과 향후 연구 방향 이렇게 잡거든요. 그러면 연구의 한계점이 이런 문제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다음 향후 연구에서는 이런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이런 말들을 기술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데서도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어요. 향후 연구 방향이 이런 거? 이게 한계점이었어, 이 논문에서는. 그럼 내가 이거 살려서 내가 해봐야겠다. 그것도 주제인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표본 수집의 용이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특정 집단 같은 경우는 수집이 어려워요. 설문 같은 경우. 그리고 실험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수집이 용이해야 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코스피 대표이사들에 대해서 뭐 이런 어떤 연구를 하겠다. 그 표본들을 대상으로. 근데 우리가 어떻게 코스피, 코스닥 대표들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외부 기관에 의뢰한다고 해도 비용은 엄청나게 커질 것이고 시간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굳이 표본 수집이 어려운 표본 대상은 하지 않는 게 연구 주제로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연구 자료랑 우리가 선행 연구 이제 주제가 잡혔어요. 그러면 연구 자료라든가 선행 연구 조사를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각종 형태의 연구 보고서, 정부 연구재단이라든가 정부기관의 연구재단이라든가 그 다음에 정부기관의 연구 보고서 뭐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볼 수도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언론 그리고 도서, 전공 도서 그리고 뭐 전문가 면담 자료 그리고 연구 논문 당연히 우리는 논문을 쓰는 거기 때문에 연구 논문을 많이 봐야 돼요. 선행 연구를 많이 우리가 탐독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연구 논문을 보는 것이. 자, 그러면 연구 논문은 이제 우리가 학위 논문, 석박사 학위 논문은 RISS 리스트에서
무료로 다 이제 웬만하면 볼 수 있고요. 학술 논문 같은 경우는 구글 스콜라에서 이제 검색을 해서 한글로 키워드를 넣어서 검색을 하면 한국 논문들이 나올 거고, 영문으로 하면 영문 이제 해외 학술 저널이 나오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구글 스콜라에서 검색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유료 버전 같은 게 있잖아요. 거의 학술지는 거의 웬만하면 유료 버전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학교 학술정보원이나 인터넷 도서관 가서 이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경쟁력 있는, 우리가 무엇보다 학술지의 최근 논문을 이제 살펴봐야 됩니다. 이 경쟁력 있는 학술 저널은 국내 학회지 기준으로 본다면 뭐 우수 등재지 혹은 그냥 일반 등재지여도 KCI 인용 지수를 참고하면 됩니다. 그 학술연구재단에서 학술지에 대한 평가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인용 지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영향력 지수라는 게 있어요. 이 피인용 지수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이 특정 기간 동안에 그 해당 한 학술지에 출판된 그 하나의 논문이 다른 논문에 인용된 평균 횟수예요. 그래서 동일 분야 그 학술 저널의 상대적인 중요성을 비교 평가하는 그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학술지에 논문이 인용된 총 횟수 나누기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의 수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영향력 지수가 높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많은 연구자들이 인용을 했고 주목받았다는 뜻이고, 그만큼 학계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용의 지수가 높으면 좋은 거겠죠. 그래서 영향력 있는 저널을 좀 보시는 게 좋고, 그 영향력 있는 연구를 보는 게 또 좋다. 그 좀 이렇게 대가들 이런 것들의 산학 연구 학술지를 보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경쟁력 있는 대학의 뭐 박사학위 논문 같은 것도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가급적이면 특별하게 내가 이 연구를 찾았는데 이 연구가 죽어도 없다. 근데 석사생들이 쓴 게 있다. 그러면 그건 인용해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데 석사학위 논문을 인용하는 거는 조금 지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도서라든가 정부 보고서 같은 거 이제 우리가 또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정부 혹은 정책 보고서는 현안의 그 과제와 관련된 전문가들의 결과물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 뭐 현재의 동향, 그런 정보 제공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기관에서 또 정부 기관에서 패널 데이터를 제공하고 또 거기에 대한 보고서 등들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이제 하고요. 다음에 온라인 자료 검색의 평가와 확인부터 또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